폭력으로 피투성이가 된 10대 소녀의 사진과 잔혹한 장면이 고스란히 찍힌 CCTV 영상. SNS를 타고 여과 없이 전해진 여중생 집단 폭행 사건은 전 국민적 공분을 자아냈습니다. 이후 비슷한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이어졌는데요. 하지만 이 같은 신체적인 집단 폭행은 현재 벌어지고 있는 학교 폭력과는 상당히 다르다고 합니다. 지금 그 학폭위에서 열리는 전형적인 사건들하고 지금 이 부산이랑 강릉에서 일어났던 사건은 좀 약간 본질이 다르긴 해요. 힘겨루기 때문에 일어난 집단 폭행이다 보니까 그냥 전형적인 학교 폭력하고는 약간 진행이 다르죠. 그렇다면 요즘 학교 안에서는 어떤 폭력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가을비가 내렸던 9월의 어느 화요일. 중학교 1학년 지영이는 학교가 아닌 집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이미 개학한 지 오랜데 지영이는 왜 학교에 가지 않고 있는 걸까요? 갈 수가 없이 걔네들이 있는 학교는 가기도 싫고. 지영이의 고통스러운 학교 생활이 드러난 건 학교 앞 편의점 직원의 말 한마디 덕분이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다.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사고 간다. 매일 자기 먹는 양보하고 삼각김밥, 뭐 과자 너무 많이 사고 간다. 뭐 유심히 지켜봐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부모님의 끈질긴 설득에 하나씩 털어놓기 시작한 이야기는 충격 그 자체였는데요. 3월달부터 실장, 부실장이 아침밥 안 먹고 오니까 김밥, 뭐 과자 매일 사다 준 거예요. 지영이가 이른바 간식 셔틀로만 고통을 받은 건 아니었습니다. 내가 더 마음을 때렸는데 그 많은 학생 중에서 앞에서 그 복도에서도 또 얼마나 수치심이 느꼈고 그게 교실에서 혼자 펑펑 울었는가 보대요. 부모님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던 건 이 같은 폭력이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 근데 6학년 때 그때 여름방학이었어요. 페이스북 메신저로 저를 초대를 해서 한 5명이서 저한테 단체 공격 시작하자고 그러고 또 다른 애들은 타자 빠른 애부터 먼저 시작하자고 그러고. 지영이를 둘러싸고 계속된 수근거림과 무시, 모욕. 따돌림의 고통을 견디지 못한 지영이는 목숨을 끊을 시도까지 했다고 하는데요. 기억나가 뭐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화장실에서 목을 맨 거예요. 그게 안 되니까 방구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가지고 방부제 많이 먹으면 죽는다. 그 방구를 먹고는 먹자마자 토했는가 봐요. 그게.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부모님은 가슴을 치며 학교에 사실을 이야기했고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열리게 되자 가해 학생들은 앞다퉈 지영이네를 찾아왔습니다. 가해자 아빠 엄마들 교대로 오면서 아침 저녁으로 식전부터 와가지고 눈물 흘리고 빌고 그랬어요.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CCTV 딴 거 떼는 거요. 앞으로 함께 해야 할 친구라는 생각에 지영이는 어렵게 화해의 손길을 받아줬는데요. 곧바로 사이좋게 지낼 수는 없더라도 앞으로 괴롭힘은 없겠지 생각한 건 지나친 기대였을까요? 비 맞으면서 막 울면서 막 울품만 만나게 해달라고 그렇게 빌고 막 그러는데 저는 진심인 줄 알았어요. 근데 학폭위가 끝나자마자 조치 없음으로 나오자마자 아니 이제 다른 방법으로는 뒤에서 욕하고 진짜 때리고 막 그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 사람을 이렇게 무시하는 게 제일 참기 힘들거든요. 진심이라며 사과하던 친구의 두 얼굴. 일주일 동안 잘해준 척 하면서 다시 조치 없으니까 보복성이라는 거지. 그 후로 우리가 너무 심각해진 겁니다. 이제 아프기 시작하고. 학교에 갈 수 없을 정도로 정신이 약해져
다시 학교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결과는 증거 불충분으로 인한 조치 없음이었습니다. 우리 애가 억울하니까 그 애들이 했던 행동을 그 녹음도 있어요. 지금 학교에서 증거가 없다는 증거 불충분이라 하니까 그러면 피해자는 있고 가해자는 없다 이거죠. 지금 전식과 약을 교사 선생님한테 내가 좀 드시라고 내가 한번 드시라고 했습니다. 30분 후에 어떤 결과가 나온 건가 한번 보시라고. 이 약을 우리 애는 지금 학교폭력 피해자가 이렇게 먹고 있습니다. 근데 좋지 않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니까. 지영이는 매일매일을 고통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증거가 없어 가해자도 없다고 말하는 학교. 전문가들은 2012년 이후 정부의 중점 관리로 눈에 보이는 학교 폭력은 줄어드는 추세라고 말합니다. 대신 눈에 띄지 않는 방법으로 은밀하고 교묘하게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입니다. 특히 가장 많은 게 톡으로다가 요즘들 애들이 많이 하죠. 그래가지고 요즘에 떼카라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애들이 모여가지고 한 명을 불러들여가지고 걔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고통을 주면서 이 아이가 아주 심한 모멸감을 느끼게 하고. 따돌림 같은 관계적 폭력이나 언어 폭력의 문제는 몸에 상처가 남는 신체 폭력에 비해 피해를 증명하거나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증거 확보가 안 되면 사실관계가 오리무중이 돼버리고 뭐 애는 애대로 이렇게 피해 진술을 하지만 피해 진술만으로는 증거력이 없어요. 본인의 주장일 뿐. 그러니까 그걸 입증하는 증거들을 확보를 못 해가지고 결국은 표류하게 되는 사건들이 수도 없이 많죠 지금. 그렇다 보니 잘잘못을 따지는 과정에서 또 다른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다반사인데요. 근데 우리가 똑같이 다른 어떤 범죄 상황을 볼 때 저건 정말 안 돼. 같이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근데 희한하게 이 학교 폭력은 서로 이렇게 입장에 따라서 보는 게 달라지니까 자기 입장에서만 갈등들을 많이 일으켜요. 이 과정에서 학생들은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피가해 측이 이 사안 처리 갖고 싸우고 서로 아니라고 싸우는 것 때문에 항상 좀 방치되거나 이렇게 외면당하는 게 피해인 거예요. 내 상처, 마음의 상처에 대한 치유나 개입, 그다음에 정말 내가 잘못한 게 아닌데 나한테 아무도 사과하거나 잘못했다고 하는 것도 없어. 이러니까 사실 심리정서적인 고통이 더 가중돼서 문제가 있는 거고. 전문가들은 이것이 지금 우리 아이들 앞에 놓인 학교 폭력의 현 주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석현입니다. 부산의 피투성이 여중생 사진 한 장이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학교 폭력을 수면 위로 떠오르게 했습니다. 단순히 학교 친구나 선후배 사이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기엔 그 결과가 너무 참혹합니다. 어쩌면 우리 사회가 학교 폭력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면서 방관하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에게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국민신문고 학교 폭력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취재를 맡은 한현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한 기자, 실제로 이렇게 학교 폭력을 겪는 학생들이 많습니까? 네, 교육부에서 매년 2차례 학교폭력 실태 조사를 하는데요. 사실 지난 5년간의 응답률을 보면 학교폭력 자체는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수치라는 것이 항상 변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부산 여중생 사건들이 공론화되면 학교폭력에 둔감해져 있다가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이러면 수치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인데요. 실제로 8명 중 1명꼴로 폭력 피해를 말했던 2012년의 경우 파장이 컸던 대구 중학생 자살 사건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런 양적인 수치보다 지금 어떤 유형의 폭력이 일어나고 또 과거와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그 질적인 측면을 면밀히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학교 현장에서는 어떤 유형의 폭력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네, 영상으로도 보여드렸지만 때리고 맞는 신체적 폭력만이 학교 폭력은 아닙니다. 실제로 교육부가 발표한 실태 조사를 보면 언어 폭력이나 따돌림 같은 폭력이 훨씬 많습니다. 보이지는 않지만 친구들과의 관계에서 오는 괴롭힘이 많다는 건데요. 문제는 이런 유형의 폭력은 증거 확보가 어려워서 피해 입증도 까다롭다는 겁니다. 지영이의 경우 가해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가져가서 메시지를 지워버리는 등 증거를 남기지 않는 방법도 여러 가지입니다. 아이들이 교묘해지는 만큼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지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5년 전 심각한 학교 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이른바 학폭위 구성이었는데요. 이 학폭위가 밀실 결정과 사건 축소, 은폐 의혹에 휩싸여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지 학교폭력 피해자 가족을 한현희 기자가 어렵게 만나봤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엄마인데요. 네, 말씀하세요. 예, 아이고,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오늘 학교 갔다 온 다음에, 이렇게 씩씩거리고 기분 안 좋아하길래 제가 물어봤더니, 울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학교에서 애들이랑 좀 안 좋은 일 있었다고. 지난 2015년 여름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민찬이가 어렵게 털어놓은 말을 듣고 어머니는 가슴이 덜컹 내려앉았습니다. 애들 안 보고 싶다. 걔네들가 퇴학을 하던가 자기가 학교를 자퇴하고 싶고 살로 죽여버리고 싶다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어서 여러 명이 민찬이를 인간 샌드백처럼 수시로 때리는 것도 모자라 어머니를 성적으로 심하게 비하하고 욕하는 노래까지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패드립이라고 해서 부모 욕을 엄청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 욕을 계속 해버리고 그러니까 주변에서 얘는 자존감이 완전히 바닥을 치는 거예요. 피폐해지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고문에 가까운 폭력도 이어졌습니다. 전기, 충격을 받으면서 괴롭힘을 당하고 폭행을 당한 거죠. 전기 파리채 있잖아요, 전기 파리채. 살에 대면 살이 타버리잖아요. 모기가 타서 죽는 원리니까 순간적인 전압이 높아서. 즉시 학교에 신고가 접수됐지만 더 큰 문제는 그 다음부터 시작됐습니다. 가해자들이 계속 와서 회유하고 합의 강요하고 그런 위협적인 상황이니까 아이가 학교를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무슨 가해자들 분리가 안 되고 가해자랑 같이 수업하라 그러면 그 학교에 가서 수업하겠습니까? 불가능하죠. 사건을 축소하려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는 학교에 불신만 커졌는데요. 이 가해자들 중에 2명을 학교에서 누락을 시키고 조사를 안 해서 제가 왜 얘네들은 빼냐. 제가 들은 얘기로는 학교 운영위원이다. 학교 운영위원은요. 학폭자치위원회에 엄청난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지역사회에서 동호회 활동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먹고 학폭회의가 끝나면 회식도 같이 해요. 아버지는 결국 검찰에 사건을 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직장은 포기를 했죠. 포기를 하고 이거는 뭐 제가 생업을 하고 병행하며 살 수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학교 폭력에 대한 종합적 대책 차원에서 만들어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자체 조사를 거쳐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데요. 재벌 총수 손자와 연예인의 아들을 봐줬다는 의혹과 감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은폐와 축소 의혹이 일었던 서울 숭의초등학교 사건 이후 제도 전반을 재정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치위원회가 학교마다 구성이 돼 있다 보니까 학교마다 어떤 기준이 다르고 그래서 어떤 학교에서는 학교폭력으로 보는 게 어떤 학교는 학교폭력 아닌 걸로도 보고 또 어떤 학교에서는 뭐 낮은 조치를 하는 게 어떤 학교에서는 뭐 센 조치도 하고 뭐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자치위원회가 주로 교사라든가 학부모들이 들어가다 보니까 좀 비전문가들에 의해서 좀 자의적인 어떤 결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학부모들이 조치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생활기록부에 조치 내용이 기록되는 점도 학부모들이 결과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이유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가해 학생으로 그렇게 막 낙인 찍히게 둘 거냐, 어떻게든 불복해서 이걸 없애보자,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정말 잘못된 행동을 빨리 바로잡고 일상으로 돌아가는 게 우선인데, 그거보다는 이 사안을 갖고 분쟁을 일으키거나 더 다른 문제나 갈등을 유발하는 문제들이 있다 보니까 학교 폭력이 현재 더 사실 혼란이죠. 여러 방법으로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사례까지 나타나고 있는데요. 소송을 하고 뭐 집행정지 신청을 하고 재심을 하고 이러면서 시간을 끌어가지고 생활기록부에 안 적게 하고 조치를 그냥 안 받고 졸업하고 그런 그 어떤 제도를 악용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회 전반의 관심으로 여러 제도가 마련됐지만 여전히 탈출구를 찾지 못하고 있는 학교폭력 대응 방안. 효과적인 해결책은 없는 걸까요?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학교폭력을 학내에서 해결하려고 만든 건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문제를 교육적으로 해결해보자는 취지에서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만들어진 건데 최근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게 자치위원회의 전문성입니다. 자치위원회는 5명에서 10명 정도로 꾸려지게 돼 있는데요. 최소 절반은 학부모 대표로 채우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생활지도 교사와 교감, 또 경찰, 변호사 등도 포함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치위원회는 위원회 과반수만 출석해도 열릴 수 있어서 이런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이름을 올려놓더라도 일정 등의 문제로 실제 회의는 교사나 학부모만 참여한 상태로 열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또 참석한 위원회 과반수만 찬성하면 조치가 결정되다 보니 결국 일부 학부모나 교사의 뜻에 따라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앞서도 보셨겠지만 학교 폭력이라는 것이 갈수록 은밀하고 교묘해지고 있어서 법률적이나 의료적 지식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학부모님들이 이런 경험을 갖고 있느냐를 봤을 때 그렇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또 학부모님들의 친분 관계에 따라 공정하지 못한 결정을 내리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축소 은폐 의혹이 생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요즘은 따돌림 같은 관계적 폭력이 많이 나타나는데 일반화할 수는 없겠지만 이런 관계적 폭력의 가해자는 공부를 잘하는 모범생인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 경우 학교에서 무마시키려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하는 전문가도 있었습니다. 반대로 평소 이른바 문제아로 낙인 찍힌 아이들은 이런 일이 발생했을 때 학부모나 교사가 강경하게 나서서 오히려 전학을 보내버리거나 하는 일도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정확한 기준이 없으니 한쪽에서는 은폐하고 또 한쪽에서는 과민 대응을 하면서 신뢰만 더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학폭위 결정에 재심을 청구하거나 아이들의 다툼이 법정 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 문제가 이어지자 최근에는 학폭위 구성을 바꾸자는 논의도 시작됐고요. 자치위원회를 학교에 두는 것이 아니라 지역 수준으로 높여서 전문적인 위원회를 구성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습니다. 학교의 무관심과 실효성 없는 제도 때문에 끝없이 고통을 받는 건 피해 학생과 가족들입니다. 이 고통 속에서 헤어나오려고 발버둥 치는 이들을 한현희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노란 수세미꽃이 반기는 대전 외곽의 한 조용한 마을에 아이들이 모였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힐링 캠프. 안녕하세요. 저희는 딸과 엄마가 오늘 내려가시고요. 맨날 싸우고 맨날 화해하는 가족들이야. 신나게 뛰고 함께 웃고. 그런데 이 가족들에겐 가슴 아픈 공통점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과 가족들이란 겁니다. 여러 가족들 사이 유독 밝은 모습이 눈에 띄는 두 사람. 올해 14살이 된 아영이와 엄마 김정미 씨입니다. 지금은 환하게 웃고 있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영이의 상태는 심각했다고 하는데요. 얘가 옷을 벗고 뛰어나가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보고 사람을 죽여서 먹겠다고 그러고 자기가 먹히지 않으려고. 똑똑하고 예뻤던 아영이가 변해버린 건 초등학교 4학년, 학교를 옮긴 이후부터입니다. 아영이에게 가해진 지독한 괴롭힘은 초등학생들이 벌인 일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충격적이었는데요. 여자애들이 쉬는 시간마다 데리고 들어가서 뭐라 하고 또 이제 학원으로 찾아오고 또 카톡으로 뭐 잘못한 거나 이런 거 있으면은 막 계속 끌어들여갖고 이제 잘못했다 그래도 그러면 막 그 안에서 비웃고. 더운데 운동장에다 애를 세워놓은 거예요, 애들이. 그리고 체육 활동을 하는데 그늘에 못 들어오게 하고 그걸 박수를 쳤대요. 아이들한테 너무 괴롭히니까 얘는 모든 활동을 할 수가 없었어요. 한 사람이 쓰레기라고 하니까 전교 애들이 다 얘한테는 그냥 그렇게 해도 되는 거로 이렇게 애들이 그냥 몰아가는 거예요. 애들 정말 독해요. 그게 재미예요. 그러니까 얘가 울고 있겠구나. 자기 너무 즐겁다고. 야, 지금 울고 있을 것 같지 않냐? 깔깔깔. 그런 카톡 보면서 심지어 엄마와 함께 있을 때도 욕설이 이어졌다고 합니다. 얘는 지나가면 이 쓰레기야, 이 X나 알지도 못하는 남자애들, 여자애들이 와서 제가 얘랑 같이 시장을 이렇게 가는데 제가 뭐 사고 있는데 와갖고 이런 학교폭력 피해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지만 돌아온 건 더 큰 상처. 너는 6학년 때 왜 전학을 와서 여기 와서 나를 괴롭히냐는 게 선생님 말이었어요. 네가 왜 전학을 와서 나를 이렇게 괴롭히냐는 게. 다른 학교로 전학이 아니라 학교 진학을 다른 학교로 이제 중학교 진학을 다른 구로 이제 보내려고 정말 제가 교육청을 다 뛰어다녔거든요. 근데 교육청 안에 들어가보지도 못했어요. 안 된다고 규정이라고. 내가 학폭을 증명할 수 없으면 내가 아무리 학폭을 당하고 애가 정신병자가 돼서 20살 때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얘기를 듣는데도 제가 그래도 최순실 씨 너무 부러웠어요. 자기 딸을 그렇게 어디든 보낼 수 있는 그 권력이 저한테 요만큼도 없으니까. 2년 동안 지속된 끔찍한 괴롭힘과 학교의 무관심은 아영이에게 심각한 후유증을 남겼습니다. 20살이 될 때 조증이 올 수 있대요. 그러니까 불안장애랑 강박장애랑 애가 그렇게 지가 이때까지 잘난 줄 알았던 거예요. 저 일단 워낙 똑똑했었기 때문에 이게 갑자기 이제 자기가 갑자기 쓰레기가 되게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얘가요.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세요? 근데 몰라요. 그들은 몰라. 지들이 뭔 짓을 한지도 몰라요, 걔네들은요. 걔네들은 몰라요. 그냥 재미로. 애를 쓰레기 하면서 그냥 뭐 굉장히 심리적 위축이 될 거고 쟤가 나를 괴롭힌다. 뭐 쟤네들은 여러 명이고 나는 혼자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고 공포심을 느낄 거고 뭐 그런 것들이 연장선상에서 뭐 사회 공포증, 학교 공포증 이런 게 생기는 거죠. 피해를 당하고 나면 많이 드는 생각이 왜 내가 이런 상황에 처해져야 되고 내가 잘못한 게 있는 거가 아닌데 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순간 되게 사람이 힘들고 우울해지고 자존감도 많이 하락할 수밖에 없게 돼요. 아이가 고통의 터널을 지나는 동안 엄마 정미 씨도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는데요. 집을 아지트로 쓰고 막 이랬어요, 애들이요. 애를 갖다 이제 라면 끓여 먹게 하고. 그런 일 당하는 동안 제가 아이를 못 돌봤어요. 그래서 당해보지 않은 엄마는요, 모르고 또 저처럼 힘없는 사람은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고 미쳐버리겠더라고요. 제가 자살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아침에 눈을 뜰 수가 없을 만큼 고통스러웠어요. 학교 폭력이 가족의 해체로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합니다. 피해 학생들이 대부분 이게 차있는 울분, 분노를 풀지를 못하니까 가족들한테 대한 이렇게 공격적으로들 많이 가요. 그래서 피해 가족들이 사실 고통을 많이 받아요. 그리고 특히 엄마가 너무 힘겨우니까 아이한테 엄마의 이 죽음으로써 아이가 어떤 깨달음을 갖고 변화를 갖기 위해서 엄마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사례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피해 가족들에 대한 치유도 중요한데요. 어디서 소통하고 싶은데 소통할 잣도 없고, 나 같은 학폭 받은 애들이 TV 보면 많다는데 내 주변에 아무도 없어요. 맨날 엄마들 만나면 맨날 국영수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밖에 안 하고, 내가 거기 가면 나는 귀찮은 존재가 되고. 지금은 비슷한 아픔을 가진 가족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할 뿐. 저희 아들이 이제 학교 다니는 걸 되게 힘들어하고 하다가 이런 캠프나 이런 활동을 하면서 많이 달라지더라고요. 네. 여기 와서 많이 웃고 매달 이렇게 만나요. 그럼 이제 엄마들끼리도 만나고, 아이들이 공부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성의 문제고 정서의 문제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관계 맺음이 되니까 되게 여기 오면 편해요. 한 사람의 인생과 한 가정에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는 학교 폭력. 이제 피해자의 몫으로만 여겨졌던 치유를 위해 사회적 시스템이 필요한 때입니다. 친구가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친구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좀 약간 탈피할 수 있는. 저 딸에 대한 소원은 그냥 둥글둥글하게 사는 거, 그냥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거, 그것만이 그냥 제 소원이고, 편안하게. 아이가 사람들과 어울려 살 수 있는 것이 소원이라는 피해 학생 어머니의 절규가 가슴을 울립니다. 한 기자, 가족들의 고통도 엄청난 것 같아요. 네, 자살을 생각할 정도로 아이들이 괴로워하고, 그래서 부모님들은 잠도 자지 못하고 늘 옆에서 아이를 지키고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님도 건강이 상하고 심지어 일을 그만두는 사례도 있었고요. 이 아이들이 잘 치유되지 않을 경우 나중에 사회생활을 하기 힘들어지고, 그것이 군대 폭력이나 사회 폭력, 가정 폭력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가족들을 안타깝게 했던 것이, 피해자들은 결국 학교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가해자들은 여전히 활보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가해자에 대해서 어떤 조치가 내려지길래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가요? 네, 학폭위 조치는 징계성이라기보다는 교육적인 조치입니다. 학폭위에서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조치는 이렇게 9가지인데요. 이 조치들이 교육적으로 실효성이 있는지를 놓고도 논의가 필요합니다. 사회봉사 같은 경우에는 일부 지역에서는 너무 남발되어서 사회봉사를 할 기관이 없다고 하고요. 특별교육의 경우도 가해 학생들은 학교에 가지 않고 오히려 쉬고 오는 기간으로 여기기도 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특별교육이 요식행위가 아니라 진정한 반성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을 더 내실화하고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학 조치의 경우 가해 학생 측에서 재심을 청구해서 시간을 끌면 어쩔 수 없이 계속 같은 공간에서 생활을 해야 하고요. 또 가해 학생이 전학을 가려고 해도 다른 학교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향도 있는 등 골치 아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결국은 피해자에 대한 더 많은 지원과 배려가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매뉴얼을 만들었지만 실제 피해자들은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고 느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예방을 중요시하다 보니 현재 정책이 가해자 교육 쪽으로 기울어져 있다는 점을 문제로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현재 가해자를 선도하는 시설은 전국적으로 400군데가 넘지만 피해자만을 위한 시설은 30군데가량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해답을 찾기가 어렵겠지만 학교 폭력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어떤 것이 있을까요? 네, 지금까지 학폭이나 가해자 조치의 문제점 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건 사실 기술적인 문제고요. 지금 가장 큰 문제는 어떤 것이 폭력인지 그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피해자의 고통을 개인의 문제로 치부하기도 하는데 과거의 잣대로만 사안을 볼 것이 아니라 정신적 학대까지 폭력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것을 학교와 가정에서 교육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 예방 교육도 횟수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실효성이 있도록 질적으로 알차게 구성해야겠고요. 학교 폭력은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고 또 가해자가 피해자가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누구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방관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겠습니다. 한현희 기자 수고했습니다. 최근 잇따르는 학교폭력 사건이 사회 문제로 불거지면서 지난 11일 학교폭력 근절 대책 마련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이 있었고
관계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논의를 시작했습니다. 이번 기회에 학교폭력의 원인과 실태를 제대로 파악해 교육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제도가 마련됐으면 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국민신문고 다음 주에는 추락하는 교권, 흔들리는 교육 공동체 편이 방송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